지난 2022년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에서 한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국인 아내와 딸을 살해한 남성이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에게는 $500만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아파트에서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이 한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사회는 사건의 진상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에서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후보 지명을 위한 화상 투표를 진행합니다. 당초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오젬픽이 비만 치료 효과에 이어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를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뉴욕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에서 한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 판결 현장에는 피해자 유가족들과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맨해튼 형사법원 로라 와드 판사는 한인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사마드 네 씨에게 3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라 와드 판사는 네 씨에게 형을 선고하고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와드 판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되며 각종 범죄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그를 다시 길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현장을 찾은 이 씨의 유족들은 흐느꼈습니다. 네 씨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새벽 4시 20분께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있는 이 씨의 아파트에 따라 들어가 이 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씨는 아파트 출입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뒤를 바짝 쫓아온 네 씨가 문이 닫히기 전에 내부로 진입하면서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욕실에서 최소 40군데의 자상을 입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침대 밑에 숨어있던 네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네 씨는 인근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2012년 이후 강도 등의 혐의로 최소한 10차례 이상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 이성곤 씨는 판결 후 법원 앞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1시간 20분이나 걸렸고 그 사이 유나가 죽어갔다고 경찰의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뉴욕시 노숙자 쉘터 중 한 곳의 이름을 크리스티나 유나 이 메모리얼 센터로 명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국인 아내와 딸을 살해한 남성이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에게는 $500만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덴버 지역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29일 레지스 대학의 영문학 부교수인 니콜라스 마이클 버스트를 아내 킴 씨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마이클 버스트는 지난 29일 오전 7시 이전에 아내가 침실 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아기도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과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아내는 침실 유아용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딸도 상처 없이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에 따르면 아내에겐 머리와 얼굴에 둔기로 맞은 듯한 흔적이 있었고 마이클 버스트의 목과 가슴에 긁힌 자국과 손가락 마디가 부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건조기 내부와 위에서 피 묻은 장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부검 검사관은 사망한 아내의 몸에서 두개골 골절과 팔, 머리, 몸통, 쇄골, 엉덩이에 타박상, 어깨에 찰과상, 얼굴에 여러 상처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까지 마이클 버스트를 정식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일요일 뉴저지 포트리 아파트에서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이 한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사회는 사건의 진상 공개를 요구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를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포트리 메인스트릿에 위치한 피나클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 총격으로 인해 숨진 여성이 한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경찰은 정확한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웃 주민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20대 한인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발생 후 나흘여가 지나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고 당시 사망한 여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은 무리하게 진입을 했고 총격을 가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사망한 여성의 신원은 물론 총격을 가한 경찰과 총격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뭔가 숨기고 있지 않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도 사건의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뉴저지 지역 주요 한인단체들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 및 정보 공개 요청 등을 촉구하는 한인사회의 공동성명을 뉴저지주 검찰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에서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후보 지명을 위한 화상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함께 7개 경합주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7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11%포인트나 앞섰고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네바다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2%포인트 차이로 제쳤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4%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2%포인트 뒤진 상태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6일에서 28일 미국의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3%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화상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해당 투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에서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체 등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치의 기본값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 법안을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소셜미디어의 정신건강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 등도 포함됩니다. AP통신은 소셜미디어는 미성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중독적 SNS 기능 및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법안은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미성년 사용자들이 자동적인 동영상 재생 등과 같은 강박적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지 1년여 만에 뉴욕 시내에서 수천 곳으로 늘어난 무면허 상점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슨했던 단속 탓에 시내에는
마리화나 판매점이 급속히 늘어났고 주 정부는 최근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어 강제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안관실은 올해 4월에 새로운 단속법이 통과된 후 지금까지 행정력이 개입해서 700여 곳에 불법 판매소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상점들은 그동안 시내 전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결국 시청이 나서서 공무원과 경찰들을 파견해 불법 시장을 규제하고 무허가 상점에 금지 테이프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뉴욕주 전체에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점이 약 2,900개로 현재 운영 중인 면허를 가진 상점 수 60개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과 뉴욕시의회 조사팀이 확보한 시청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이후에도 불법 마약 판매상들은 시 당국의 단속을 회피해왔습니다. 일부 판매점들은 단속 근거가 가짜 서류라거나 경찰의 증거 불충분 등을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전에서 방어에 성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정식으로 면허를 얻어서 판매점을 내려는 사람들은 기존 법규와 싸우거나 인근 주민의 반대 소송 등으로 개점이 늦어져 무면허 상점들이 더 득세하게 됐습니다. 현재 폐쇄 명령에 불복해 소송 중인 무면허 상점들은 20여 곳에 이릅니다. 시 당국이 지금까지 발급한 무면허 상점에 대한 과징금은 4월 이후 총 5,700만 달러에 달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실제로 납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의 주택 가격은 9.4%나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5월 미국의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습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상승률은 4월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 집값이 9.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샌디에이고 9.1%, 라스베이거스가 8.6%로 뒤를 따랐습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집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로 주요 20개 도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금리 하락을 기다리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계속 지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오젬픽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 교수인 폴 에디슨 박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에디슨 박사팀의 임상 실험은 주로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로 구성된 2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 중 GLP-1 작용제의 일종인 리라글루타이드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위약을 투여받은 집단과 비교해 1년 후 인지기능 저하가 18%가량 느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약물은 기억력과 학습,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수축을 거의 50%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의 수축은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의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실험에는 연구를 시작할 당시 시판된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와 비만 치료제 삭센다가 이용됐으며 매일 주사로 투여됐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의 최고 과학 책임자 마리아 카릴로 박사는 동물 연구를 통해 GLP-1이 뇌에서 다른 유형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 연구는 인간의 뇌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아직 학계 동료들이 심사하는 저널에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뉴욕주 차일드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의 중저소득층 가정에 3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가정은 자녀 1인당 최대 $330를 지급받게 되며 100만 가정 이상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 지급액은 납세자가 2023년 과세 연도에 받은 뉴욕주 부양자녀 크레딧 금액의 25%에서 100% 사이입니다. 추가 지원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차일드 크레딧 확대부터 육아 지원 확대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어제 뉴욕시에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맨하탄 이스트 할렘의 지역 주민들의 전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세컨 애비뉴 지하철 연장 공사에 주 정부 예산 $5,400만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혼잡통행료 시행 무기한 연기로 인한 재원 확보 무산으로 세컨 애비뉴 지하철 연장 공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맨하탄 2 애비뉴를 따라 106, 116 스트릿 역이 신설되고 렉싱턴 애비뉴에 할렘 125 스트릿 역 등 3개의 역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22일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건은 총 13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1건 대비 4.3%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터리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명으로 조사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명에 비해 급감했으며 부상자 역시 55명으로 지난해 92명 대비 약 40.2% 줄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외 화재가 늘면서 부상자 혹은 사망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인증 리튬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국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을 위해 플러그에 꼽혀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폭발한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회사에서 $176만 횡령한 한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 B회사에서 56차례에 걸쳐 회사 돈 $176만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법인 계좌에 송금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허위 거래 내용을 생성하거나 이미 대금 지급이 완료된 거래 내역을 자신이 별도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명의로 재생성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76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강풍을 동반한 뇌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